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에 얌전해 갖고죠.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은 6문제짜리를 6시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잘 하시면요, 소득세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뭐냐, 양도다 그러면 공부도 안 해보고 어렵다 이렇게 선입감을 갖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교재가 있으면 맨 앞에는 쉽다는 선입감이 있고 뒤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앞에 조세총론, 취득세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 번 해서 쉽게 느끼는데,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어렵다는 선입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순서를 바꿔서 강의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개강 때 했어요. 이렇게 한 6월까지 하고 나니까 양도소득세는 되게 쉽대요. 그럼 뭐가 어렵냐 하니까는 취득세가 또 어렵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입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산세 똑같이 포인트만 찾으면 되게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오늘 6개 문제를 끝장을 내자는 얘기죠. 돼요? 6개인데 저 생각만 6개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194쪽에 나와 있는 소득세 나와 있는 거 하나씩 해보죠. 194쪽에 소득세. 소득세에서 모두 몇 문제가 출제가 됩니까? 6문제. 양도소득세에서 5개가 나오고 하나는 우리가 기타소득세에서 우리가 하나가 주어지겠죠. 기타소득세라는 건 콕 찍어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 하나 나오죠. 그러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194쪽에 총칙이라고 나와 있죠. 맨 위에 소득세 총칙 동그라미 치세요. 총칙. 총칙이라는 것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세법, 우리가 지방세법에서는 통괄세법이라 그래서 지방세법 안에 취득세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습니다. 이걸 통합세법이라고 그래요. 해보죠. 통합세법. 근데 국세는 개별세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적용하고, 그 다음 소득세에 관한 것은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소득세법 안에 일부가 양도소득세죠. 따라서 소득세법의 특징을 알게 되면 양도소득세 특징도 같다 다르다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넓은 소득세법을 다 배운다 그럼 세무사 시험 보러 가는 거고,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하고 부동산 양도소득만 배우면 공인중개사 보러 가는 거니까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얘기죠. 해보자. 소득세법. 그럼 제일 처음에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양도소득세 특징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배웠던 내용 볼까요? 첫째, 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 물세라고 얘기하지만 국세는 사람에 대한 거 뭐가 되죠? 인세가 되더라. 해보자. 인세. 그 다음에 무슨 집에 우환들이 있어요? 창문 다 열어놓고 나왔어요? 왜 이렇게 다들 죽어가요? 신나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다 끝날 때쯤 되면은 그냥 웃고 가죠. 또 2주 뒤에 또다시 침울하기 시작하고요. 시험 다가와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깟 시험 60점인데 1번 아니면 5번에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시험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답안지 나눠주는 거죠. 그 안에 답이 있잖아요. 답 없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정한되면 1번부터 5번까지 찍으면 되죠. 어느 것이 좋을까요? 정한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 가지면 편한데 뭐하러 고민 가져요?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답지를 나눠주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거 뭐예요? 답이 주어진 걸 끄집어내서 마킹만 동그라미 색칠 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떨어지면은 점점점. 자, 국세면서 인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과세입니다. 개인별 과세다 그러면 개인 단위 과세다. 개인 단위 과세다. 그럼 개인별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따로따로 신고해야 되겠죠. 부부라 하더라도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소득세가 나오면은 무조건 개인 단위 과세다. 그런데 문제에서 합산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항상 세법은 개인별 과세다. 소득세는. 그 다음에 개인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는 거주자, 두 번째는 비거주자가 있죠. 거주자다 그랬으면은 국내 주소가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 주소가 없다 그래도 국내에 계속해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무조건 뭐가 된다? 거주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가 돼 있으면 거주자, 주소가 없으면 비거주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살고 있으면 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계속해서 183일 미만 살고 있으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가끔 나오는데 첫 번째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영주권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주소가 있나 없나예요.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건 주소가 돼 있으면은 날짜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소가 돼 있으면 하루만 주소가 돼 있어도 거주자예요.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올까요? 국내에 주소가 183일 이상 있으면 거주자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주소가 나왔을 때는 날짜는 함정이 된다는 얘기죠. 날짜는 어떨 때 필요하냐? 주소가 없을 때. 주소가 없을 때는 183일 이상이 정답이 되고 주소라는 말이 나왔으면 날짜는 함정이 된다. 날짜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된다? 거주자가 된다.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구별을 했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야 되느냐? 자, 거주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겠죠. 국적과 관련 없지만은 주소가 있으니까 쉽게 못 도망가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그런데 비거주자는 뭐예요? 외국에서 번 건 신경 안 써요. 야, 우리나라에서 번 돈만 세금 내라. 따라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더라.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주자 동그라미 치고 국내외 소득이다. 비거주자가 나오고 뭐가 된다? 국내 소득이다. 그럼 시험에 뭐가 뻔히 나올까요? 비거주자가 많이 나오죠. 비거주자 나오고 뒤에다가 국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무슨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이게 시험 문제 단골 메뉴.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디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 납세지가 따라다니죠. 거주자는 주소가 돼 있으니까 주소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소가 없이 183일 이상 살고 있으면 어디가 되죠? 거소지가 되더라. 요건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돼요. 내가 서울에 주소가 돼 있어요. 광주에 사업장이 있어요. 서울이 주소지죠. 광주가 거소지죠. 그럼 주소지에 안 하고 거소지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내가 편리한 데다 신고하면 된다는 것. 자, 두 번째, 비거주자는 두 가지가 있죠. 국내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 장사를 하냐 월급 받냐 이거예요. 사업장이 있으면 당연히 어디가 되죠?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고, 사업장이 없으면 직장 다닌다는 얘기죠. 직장 다니면 월급 받는 곳. 월급을 세련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내 원천소득이 여기 월급이죠. 월급이 발생한 장소, 이렇게 나누면 끝나죠.
요건 기본적으로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은 꼭꼭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용어 자체는 알아둬야죠. 해보죠. 거주자, 비거주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단체가 있는데 얘는 쉽죠. 단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있죠. 법인으로 보면 뭘 내야 되죠? 법인세. 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개인이 되니까 뭐가 되죠? 소득세. 따라서 단체 중에서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개인으로 본다는 얘기죠. 끝. 그 다음에 소득세는 반드시 자진해서 뭘 해야 된다? 신고납부해야죠. 신고납부를 안 했을 때는 뭐가 날라온다고 그랬죠? 고지서.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날라오죠? 가산세.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여기다 할까요?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죠. 해보죠. 과세기간.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무조건 원칙을 적용합니다. 원칙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죠. 이거는 절대로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요 1년을 뭐라고 얘기한다? 1영년이라 얘기하죠. 해보죠. 영년. 영년이 뭐죠? 2, 4, 6, 8 벌써 네 번째 설명하는 건데 영년은 달력상의 1년을 얘기하는 거죠. 달력상의 1년을 영년 1월부터 12월. 그럼 또 하나 상식. 역월이라고 있어요. 역월. 역월은 뭐가 될까요? 달력상의 한 달. 달력상의 한 달은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달력 안 봐요. 1일부터 31일이 될 수도 있고 1일부터 28일이 될 수도 있고 달력상의 한 달을 얘기합니다. 세법은 달력을 기준으로 해요. 오늘 개강날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처음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난 올해 꼭 공인중개사 합격하겠다 하고 온 것 같아요. 난 여러분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 자, 해서 영년, 역월 용어가 되죠. 그러면 이 소득세는 인세죠.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건 그 사람이 살고 있으면 무조건 원칙. 그 사람이 개업을 하든 폐업을 하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사람이 있으면 원칙. 그럼 예외는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졌을 때. 슬픈 얘기죠. 뭐가 있을까요? 사망.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가 되죠? 사망일까지. 요거 꼭 알아두셔요. 까지예요. 시험에 뭘로 나오느냐? 사망일 다음 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 이주, 이민 갈 때 이민 가면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죠? 출국일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시험에 출국일 다음 날까지 하면은 그때부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어려운 게 없어요.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이런 거 꼭 알아두세요. 해보죠. 출국일까지, 사망일까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열거주의 과세다. 열거주의 과세다 하는 것은 모두 소득을 8가지로 나열합니다. 8가지 나열해서 해당돼야지만 세금 낸다는 것. 뭐 요거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해볼게요. 뭐가 있느냐? 소득은 종, 퇴, 양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해보자. 종, 퇴, 양. 종은 뭐죠? 종합소득. 퇴는 퇴직소득. 양은 양도소득. 종합소득 안에는 6가지 소득이 또 들어가 있죠. 요건 다 배웠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이근배, 사기연. 한 번 더 시작. 이근배라는 사기꾼을 잡았더니 남자다 여자다? 뭘 보고 알았어요? 어이구, 나는 얘기 못해. 그러면 이근배, 사기연 6가지가 종합소득세 내는 거예요. 이는 뭐가 되는 거죠? 이자소득. 그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요 이근배 사기연은 원칙이 있어요. 얘들은 이자 받았다, 갖고 있어. 배당 받아,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해야죠. 5월 달에 확정 신고합니다. 확정 신고하는 것은 무슨 과세라고 그러죠? 종합과세. 그 말이 뭐냐? 이거는 돈 생길 때마다 세금 내지 말고 갖고 있다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한꺼번에 합산해서 신고해라. 무슨 과세? 종합과세. 그러니까 5월 달에 신고하는 건 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뭐가 있냐? 야, 이 중에서 몇 가지는 5월 달에 신고하지 말고 돈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내라. 그때그때 내라. 즉 5월 달에 신고하지 말고 그때그때 내라. 무슨 과세? 분리과세. 쓰레기 분리수거예요. 그때그때. 어떤 거냐? 근로소득 중에 대표적인 게 일용근로, 일용자. 일용직이다 그러면은 월급, 일당을 받죠.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5월 달에 합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돈 생길 때 한 방에 끝. 무슨 과세? 분리과세. 일용직은 일당 얼마씩은 세금 안 내죠?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안 내죠? 혼란스럽게 해드릴게. 개정된 게 있어요. 내년부터는 1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당 15만 원까지 세금 안 내요. 이 표정이 일당이랑 나랑 무슨 관계 있어? 나 사업자 될 텐데, 그죠? 노노, 합격을 해야지. 합격 안 하면 일당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또 기타 소득 중에서 복권 당첨. 복권 당첨됐으면 5월 달에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돈 생길 때 한 방에 끝 띄고 받죠. 이런 걸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러면 종합과세다 분리과세다 하는 것은 이근배 사기연 뿐이었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큰일 나요. 법에 걸려요. 저분의 뜻은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땀 흘리니까. 근데 이걸 돌리면 날 2번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백묵가루가 다 내 얼굴에 묻어버려요. 가끔 먹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 끝나도 배가 고프질하네. 쟤 때문에. 고마워요. 아유, 저분은 가슴 진짜 따스해요. 여기서 말하는 가슴이라는 건 그 가슴을 얘기하는 것. 지금 몇몇 분이 날 째려봐서 하는 얘기인데 내면적인 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땀이 더 나네. 그렇지, 마음. 그렇지, 마음. 말을 잘못했어요. 마음이 따스해요. 이렇게 해야 될 걸. 잠깐 동안 놀랐습니다. 아우, 미안해요. 그러면 이제 누나 같고 이모 같고 엄마 같고 아니 지금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상도 좋으시고 항상 좋으셔요.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이근배 사기 연만 종합과세 분리과세가 있어요. 합쳐서 5월 달에 한다. 종합과세. 돈 생길 때 끝이다. 분리과세. 얘만. 그러나 퇴직과 양도라는 것은 종합소득과 다른 소득과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애시당초 구분이 돼요. 따라서 퇴직과 양도는 종합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한다. 무슨 과세? 분류과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세 방법은 3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2가지 위주로 씁니다. 종합과세하냐 분류과세하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근배 사기연은 종합과세,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과 양도는 뭐가 되죠? 분류과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특징이에요.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배우냐? 양도소득세 오늘 끝장냅니다. 5문제. 그 다음 사업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요식업 식당도 있겠고 숙박도 있겠고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은 식당과 숙박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잖아요. 요 중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 조금 있다 여기에서 하나씩 다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1문제, 양도소득 5문제 해서 6개를 정리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요것들이 포함이 된다.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자, 특징에 대해서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하나씩 한번 포인트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194쪽에 보면은 소득세 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할게요. 소득세는 우리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풀어요. 풀어오라 그러면은 뻔히 안 푸니까 아예 풀어오라는 것만 몇 개를 지정해 줄게요. 나머지 체크 안 한 건 안 풀어봐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2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3번 나와 있는 거 볼게요. 3번. 자, 문제가 보니까 밑줄 소득세법과 관련된 내용, 특징을 얘기하죠. 그럼 소득세법 보실 때 여기 보세요. 요 안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내 안에 넣어 있다가 아니라 이제 소득세 오늘 공부는 요 안에 답이 있어요. 요거 안에 답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되죠. 한번 해보죠. 이 안에 답 있다. 여러분 입으로 답 있다 해놓고 답을 틀리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하나 할 때마다 이거 보랴 책 보랴 이거 보랴 책 보랴 정신없으면 안 돼요. 하나씩 포인트 연습할게요. 박스 옳은 것만 했습니다. 기억. 대한민국 동그라미 국적. 아까 강조했죠. 국적이라는 것은 절대로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영주권이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국적을 가진 자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건 지문이 썩 좋지 않습니다. 국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돼 있다든가 오랫동안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지난 시간인가요? 초과, 이상, 이하, 미만 이렇게 나올 땐 규정에 돼 있는 것만 정답이라고 그랬죠. 요것도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 국적과 관계없이 주소가 돼 있거나 183일 이상 살고 있는 사람만 거주자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썩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실 건 따라해봐요. 국적과 관계없다. 그래서 국적을 가진 자 요것이 잘못된 지문이 되고요. 어떤 사람만 거주자만. 거주자는 뭐예요? 주소가 돼 있거나 183일 이상. 그래서 기억은 국적이라서 틀렸다고 보고요. 니은 보죠. 니은 소득세는 밑줄 포괄주의. 포괄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라고 그랬죠? 열거주의. 무슨 주의? 열거주의 과세방식.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의해서 이금배 사기연은 종합과세주의를 적용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포괄주의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디귿. 앞에 밑줄 쳐요. 거주자 나왔네요. 거주자에 뭐가 나와 있죠? 납세지.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주소지. 주소가 불분명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여기 보세요. 거주자의 납세지는 뭐 아니면 뭐예요? 주소지 아니면 거소지가 되겠죠.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디 잡으면 되죠? 거소지. 근데 뭐라고 나와 있죠?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가 돼요? 거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요. 거주자는 무조건 주소지 아니면 거소지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밑줄 비거주자. 비거주자도 여기 있네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사업장이 있으면 어디가 되죠?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가 되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그러니까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두 개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정답, 여기에 없는 게 나오면 틀린 게 된다는 얘기죠. 읽어볼게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맞죠?
그런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거류지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고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가 된다고 그랬죠?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이해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은 이 안에 답이 있다. 여기에 있으면 답이고 여기에 없으면 틀린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틀렸고요. 그럼 답이 나오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틀리죠. 그러면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리을 다 틀렸으니까 답은 몇 번이 돼요? 5번. 이렇게 접근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항상 기역이 답이냐 니은이 답이냐 그러면 지문을 다 안 읽어도 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해 가나요? 다들 과감한 게 없어. 미음, 퇴직과 양도는 종합소득. 여기 나왔네요. 퇴직과 양도는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분류과세.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읍, 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임의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확한 설명이죠. 따라서 옳은 건 뭐와 뭐가 되죠? 미음과 비읍이 된다. 요거예요. 요 개념. 자, 반응이 없어서 한 번 더 해보죠. 04번 또 해볼게요. 밑줄 소득세에 관한. 항상 재산세에 관한 소득세에 관한 그러면 종합문제입니다. 종합문제는 지문이 다 전단원에서 나오니까 꼭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종합문제는 거의 매번 나옵니다. 볼게요. 기억 또 나왔죠. 포인트가 뭘까요? 비거주자. 여기 보세요. 비거주자 쓰고 뒤에를 뭘 봐야 돼요? 국내 원천소득. 이게 답 있죠, 이 안에.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니은, 국내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래서 틀리다니까. 이래서 넘어갔잖아. 이 183일이라는 건 주소가 없을 때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 앞에 뭐가 돼 있어요? 국내 주소가 됐으면 하루만 있더라도 거주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0분 전에 설명했는데. 그렇죠? 주소가 돼 있으면은 일수는 함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넋을 잃고 들으시더라. 근데 여기는 국내 주소가 돼 있고 183일.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주소가 돼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고 주소가 없을 때만 며칠이 필요하다? 183일. 근데 여기서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국내의 주소. 거기다 별 표시해 놔야죠. 근데 꼭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글말을 잘 안 봐요. 한글을 꼭 숫자 먼저 보죠. 그러니까 틀린다는 얘기죠. 그 말뜻 이해 가나요? 따라서 니은은 X 틀렸습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나왔죠. 여기 있네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뭘로 본다고 그랬죠? 개인. 개인은 소득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동그라미. 맞죠? 되겠습니까? 그럼 그것만 갖고도 답이 나오죠.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이 있죠. 1번 니은이 있어 틀렸고 3번 뭐가 있어요? 디귿이 없어서 틀렸고 4번 니은이 있어 틀렸고 5번 뭐가 있어요? 기역이 없어서 틀렸고. 그래서 몇 번? 2번으로 접근하면 되죠. 이해 가나요? 요런 가감한 게 필요하죠. 리을 볼까요? 리을도 곧잘 나옵니다. 요거예요. 지문이 아버지가 일하다 돌아가셔서 산재 때문에 돌아가셔갖고 퇴직금 돌아가셨어요. 퇴직금 받기 전에. 그럼 아버지의 퇴직소득세 내야 되겠죠.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니까 기뻐가지고, 기쁘면 안 되는데 회사를 때려쳤어요. 때려치면 아들도 뭐가 생기겠어요? 퇴직소득이 생기죠. 퇴직소득 요거는 아버지에 대한 거, 요건 아들에 대한 거죠. 요건 피상속인에 대한 것, 요거 상속인에 대한 것. 요것들은 합산해서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은 절대로 합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요 내용에 관한 지문이에요. 볼까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해서 과세하자. 아버지의 소득세 아버지 명의로, 아들의 소득세 아들 걸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통산이 X 틀렸고요. 그 다음 미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밑줄 1영년, 영년이 뭐라고 그랬죠? 달력상의 1년이 과세기간이다.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 임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요러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만 묶은 것은 기역, 디귿, 미음 몇 번이 됩니까? 2번. 요런 것들, 요런 거 나오면 땡큐입니다. 찾기 쉬워요. 지문 다 안 읽어도 답이 나옵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어야죠. 의심병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정답 체크해 놓고도 다 읽어보죠. 밑줄 치고. 그리고 낯선 지문이 나오면 그때부터 혼란이 오는 게.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과감한 게 필요합니다. 3번만큼은 자신감이 최고예요. 이까 모의고사 때 몇 점 맞았어? 세법이요?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녹화도 안 돼. 도리도리 하면은 뭐 이분 잘하시니까 궁금해 죽겠네. 자, 그 다음에 198쪽에 나온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여기다 해드릴게. 요게 바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에요. 임대 사업소득이다 그러면 무조건 빌려주고 돈 받는 거죠. 요거는 딱 3가지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요거예요. 이거 사실 공부 안 해도 돼요. 왜? 무조건 부동산 빌려주고 돈 받으면 다 임대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임대사업소득은 사업소득 5월 달에 뭘로 세금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 요건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 개 있어갖고 임대하고 월세 받고 이러는 분들. 좋죠. 요거는 첫째, 부동산에 대여. 부동산 빌려준 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개념들이 되겠죠. 건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그럼 봐요. 여기 있는 부동산, 여기도 부동산 나왔는데 부동산 여기 나온 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거 빌려주는 거, 내 거. 요거는 권리가 나오면 요건 부동산은 누구 거? 남의 거죠. 남의 건데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거 뭐예요? 남의 건데 내가 권리 있어.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상식선에서 이 건물 여기 원장님 건물은 아니지만 원장님이 권리가 있죠. 무슨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어요? 에? 알아듣게 얘기를 하셔야죠. 남의 부동산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빌렸다는 얘기죠. 빌렸으면은 빌리는 조건이 2개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여러분 앞으로 계약서 쓰실 분들이에요. 임대차 계약서 써야죠. 그럴 때 조건이 2개 있잖아. 뭐 있어요? 그렇죠. 전세와 월세가 있죠. 그렇게 접근해야 얘가 쉬워요. 전세와 월세가 있다 그러면 전세는 전세권이라고 그러고 월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임차권이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임차권은 여러 개가 있지만 요건 부동산에 관한 거니까 콕 찍어서 부동산 임차권 요 2개가 있다. 요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권리 있다는 건 빌렸구나. 빌렸으면은 전세 아니면 월세가 있더라. 전세는 뭐가 되죠? 전세권. 월세는 뭐가 되죠? 부동산 임차권.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부동산 상의 권리는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상의 권리, 남의 부동산이다. 그럼 남의 땅이다. 그 위에다 내가 시설물을 했습니다. 권리가 있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부동산상의 권리죠. 그런데 얘는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부동산상의 권리는 몇 개만 공부하면 된다? 2개. 무엇과 무엇? 전세권하고 임차권, 전세와 월세만 인정한다는 얘기죠. 나머지 지상권이나 지역권도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해당이 되죠. 그러나 이거를 대여하면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뭐가 된다? 기타 소득. 그러니까 시험에 얘가 단골 메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전세권, 임차권 외우지 말고 상식선에서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건 전세 월세뿐이 없구나. 그럼 얘네들은 임대사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에 단골 메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하도 열심히 쓰셔서 안 쓰려고 그래. 이건 뭐냐 하면은 이분이 어떠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보대출 받으려니까 물건도 없어요. 내 걸 갖다가 담보로 쓰세요 하고서 1년에 얼마씩 달라고 그러는 것. 즉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도록 제공해주고 대가받았을 때 이거 뭐예요? 내가 내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라고 허락해주고 대가를 받았으니까 부동산 빌려주고 받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임대사업소득이 들어갑니다. 요 3가지에 관한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끝나는 거죠. 해보죠. 부동산에 대여,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나머지는 기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시험에 요거예요. 부동산상의 권리는 여러 개가 있지만 임대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건 뭐뿐이 없다? 전세권, 임차권, 전세와 월세뿐이 없다. 끝. 이렇게 접근해야죠. 이거 외우랴 이거 외우랴 공부 안 됩니다. 외울 게 그렇게 많은데. 오케이? 요것만 알면 되고요. 그럼 이러한 것은 뭐가 있느냐? 과세와 비과세가 있는데 비과세 임대사업소득. 비과세되는 건 딱 2가지 있습니다. 전답을 대여했어요. 전답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작물 생산에 이용을 했다. 작물 생산에 이용하면은 뭐가 되죠? 비과세. 농사 지면 혜택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용도로 이용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죠? 과세. 다른 용도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게 뻔해요. 뭐뿐이 없냐 그러면 논밭 빌려가지고 유료 주차장 시설을 사업을 한다든가. 그죠? 그렇잖아요. 텃밭 빌려가지고 이걸 자가를 갖다가 다 깔고서 유료 주차장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수익성이 더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한다. 한 개의 주택을 대여해 주면은 당연히 비과세가 됩니다. 하나의 주택. 그런데 하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든가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얼마 초과가 되죠? 9억 초과가 된다는 것. 해서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든가 고가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세 비과세 과세. 오케이? 그 다음에 소액임대 수입이 있죠. 소액임대 수입은 1년간의 월세가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가 된다는 것. 요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금액이 바뀌는 거죠. 개정이 된 내용이고 요 정도. 그 다음 마지막. 오늘따라 또 굉장히 더 열정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 아무 의미 없는데 여러분 앨범 핸드폰에 앨범 들어가보면 이거 다 찍혀 있어요. 찍기는 잘 찍어요. 답이나 잘 찍으시면 좋겠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언제를 요거 유머 맥혔어요? 내일가 또 써먹어야지. 수입시기는 뭐냐? 요거는 언제가 월세 받은 걸로 처리하느냐? 언제가 월세 받은 걸로 처리하느냐? 이거는 계약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건 안 써도 되는데, 계약서를 쓰면은 자, 월세는 매월 25일 날 주기로 한다. 정해졌죠? 그러면 언제가 된다? 정해진 날. 계약서에 정해진 날. 근데 이분이 나랑 같이 친해요. 이분이 죄송해요. 이분이 먹고 잘 집이 없어서 짠해요. 그래서 내 방을 하나 빌려드렸어요. 계약서 써야죠. 에이, 우리끼리인데 무슨 계약서 써요? 그럼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정해진 날이 없죠. 이럴 때는 내가 뭐라고 그래요? 에이, 언제든 돈 되면 그때 주세요. 그럼 언제가 되죠?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 그죠? 집세 받은 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면 정해진 날이 되고, 계약서를 안 썼으면 실제로 받은 날이 된다. 끝. 이렇게만 알면 되죠.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 또 한번 풀어볼까요? 몇 개만. 자, 하나만 더 해드릴까? 불안해서 안 되겠다. 요거 나온 김에 어디다 써드릴까? 요거죠. 우리가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나오면 여기서 많이 나오죠. 간주임대료는 간주, 집세는 아니지만 집세로 간주한다. 요건 무엇을 얘기하죠?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보증금은 상가,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것만? 상가 보증금만 과세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 보증금 받았을 때는 과세하지 않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일 때? 3억 초과일 때. 그럼 봐요. 주택은 2주택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주택수가 나왔을 때는 항상 몇 주택? 3주택.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일 때만 보증금을 과세한다는 것. 그것만 하시면 되죠.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주택 2개, 상가 하나. 그럼 보증금은 무엇만 계산하면 돼요? 상가 것만 해주면 된다. 너무 유치한 거죠. 이것도 내년에 개정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험 보실 분은 새로운 걸 또 배우게 돼요. 신선할, 항상 지루할 틈이 없어요, 세법은. 그럴 일은 없으니까.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198쪽에 1번 필요 없고 2번 보죠. 2번. 다음은 밑줄 부동산 임대업이다. 임대사업소득. 여기 보세요. 요 안에 뭐 있다? 오케이. 자, 1번 보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얼마 초과? 9억 초과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러죠. 고가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항상 과세, 비과세? 과세한다. 맞죠? 2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이 담보로 사용하도록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아도 임대사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세 번째. 어디 갔어? 여기. 그 다음에 3번. 밑줄 부수토지. 앞에 도시지역 안에. 기억나나요? 여기 보세요. 자,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는 무늬만 토지죠.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하는데 세 가지를 배웠어요. 도시지역 안에 있다 몇 배? 5배. 도시지역 밖에 10배.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10배.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이따 오후 시간에 계산 문제도 해드릴 겁니다. 5배, 10배. 자, 도시지역 안에 부수토지는 5배 나와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따 계산 문제 나와요. 밑줄 치세요. 건축물의 연면적,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의 5배 곱하여 산정한 면적, 요게 2예요. 1번, 2번 두 번 계산한 다음에, 잘 보세요. 1번, 2번 두 번 계산한 다음에 뭘 부수토지로 인정하냐 이거야. 그럼 부수토지는 주택에 포함하니까 비과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많이 걷으려고 그러면 부수토지를 갖다
큰 걸 인정해줘요? 적은 걸 인정해줘요? 큰 걸 인정해요? 여보세요. 큰 걸 인정하면 부수토지는 주택에 포함하니까 비과세 세금을 못 거둘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부에서는 손해볼 거 아니야. 따라서 면적을 1번 면적, 2번 면적 계산한 다음에 이 중에서 부수토지로 인정한 건 큰 면적, 적은 면적, 좁은 면적, 좁은 면적을 우리가 부수토지로 인정하죠. 왜 그러겠어요? 적은 걸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따 계산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면적 1번과 5배 곱해서 산정한 면적 2면적 중에서 무슨 면적? 좁은 면적. 근데 뭐로 돼 있죠? 넓은 면적. 요게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틀렸어요. 복수정답입니다. 답 보고 대답하지 말라고. 3번의 좁은 면적이고요. 4번 보죠. 이따 하겠지만 매매업자,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밑줄 일시적으로 대여했대요. 내가 상가 건물을 샀어요.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가 안 돼요. 그런데 1층에 공실이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주일만 빌려달래요. 100만 원 준다고. 일시적으로 빌려줬죠. 그럼 받은 돈은 다 뭐가 되죠? 임대 사업소득이 된다 안 된다? 되죠. 빌려주고 받았으니까. 이해 가요? 앞에 판매 목적이라는 건 여러분 헷갈리라고 나온 거예요. 판매 목적이든지 철거 목적이든지 갖고 있다가 잠깐 빌려주고 받은 돈은 다 뭐가 되죠? 임대 사업소득이 됩니다. 맞고요. 5번 보죠. 총 수익금액 합계 주택임대소득 여기 나왔죠. 주택임대소득은 우리가 얼마까지는 비과세 받죠? 2천만 원.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3천만 원. 요게 틀렸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과 5번 복수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답에서는 몇 번만 나와 있죠? 5번, 3번도 틀렸다는 것. 이해가요? 이렇게 고쳐서 하면 되겠죠. 대답이 없어서 하나만 해도 되겠네요. 자, 3번 보세요. 의심병이 도져서 하나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뒤에 다 보잖아. 몇 문제가 있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내 말만 들으면 되지. 3번 보면은 밑줄 거주자 주택임대. 틀린 거 물어봤네요. 1번 국내 1주택 소유자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시가가 6억 초과는 과세한다. 맞아요? 틀려요? 6억이 아니라 얼마죠? 그렇죠. 9억 초과죠. 따라서 틀린 거 몇 번? 1번.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는데 의심병이 있으니까 2번 볼까요? 뭐가 나왔나? 주택수 계산할 때 밑줄 요거 많이 나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 분할 등기에 쓰면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 가나요? 이건 상식선에 접근해도 돼요. 통매 이따가 또 나옵니다. 양도에서 다가구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각각 구분 등기에 쓰면 각각이 1주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 지문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맞고요. 3번 국외 주택. 외국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뭐가 된다? 과세. 그 다음 4번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배우자. 자, 임대 주택수를 계산할 때 바로 요거죠. 여기다 이제 여기 하나 들어갈게요. 임대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요것만 보시면 돼. 딱 두 가지만. 임대 주택수 계산할 때 배우자가 나온다. 본인과 배우자가 나온다. 그럼 부부면 무조건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나오면 무조건 합산이야. 남편 명의로 2채 빌려줬어요. 부인 명으로 2채 빌려줬어요. 이럴 때 이 세대의 임대주택수는 합산을 해서 몇 주택이 되는 거죠? 4주택이 된다는 것. 배우자가 나오면 무조건 합산. 요것만. 부부끼리 합산하는 건 요거랑 나중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종부세뿐이 없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수 합산. 또 하나는 뭐냐?
요거죠. 전세 받은 자. 전세를 받은 후에 이걸 전전세를 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수는요, 내 명의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럼 임대주택이 두 개가 되죠. 하나는 이분의 주택을 전세받았어요. 2년짜리. 요걸 이분한테, 여사님한테 반전세로 해가지고서 세를 또 놔드렸어요. 집세 받죠. 그럼 내 명의는 아니지만은 임대 수익이 있으면 다 임대주택수에 어떻게 준다? 포함을 한다. 그래서 임대주택수 계산할 때 전세 받은 후에 전전세를 했다 그러면 소유자의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세 받은 자의 임대주택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받은 다음에 전전세, 반전세, 월세로 재임대했을 경우에 그 임대주택수는 내 거에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명의로 된 거 두 채, 남한테 전세 얻은 거 하나, 그럼 모두 임대주택은 몇 채가 되죠? 세 채가 된다는 얘기죠. 요건 옛날에 단골 메뉴예요. 주택수 계산할 때. 요번 모의고사 때 얘가 나왔잖아요. 기억나요? 미치겠어. 먼저 거 요거 내가 나올 만해서 요거 내가 저번 건 내가 출제한 건데. 다 맞아요, 정상이. 우리 다 했던 지문들인데. 하긴 지나간 다음에 뭐 하겠어요? 먼저 여기서 설명을 듣고 모의고사 봤으면 몇 개는 더 맞을 텐데, 그죠? 그걸 노리면 안 되죠. 평상 실력으로 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배우자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한다? 합산. 5번 밑줄 2주택. 그 다음에 2개의 상업용 건물, 동그라미 보증금. 주택은 3주택 이상만 보증금 수입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럼 2주택뿐이 안 되니까 주택은 X, 상업용 건물 2개니까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택은 몇 주택 이상이 돼요? 3주택 이상이 된다. 여기 써드렸잖아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 1번. 하나만 더 할까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쓸데없는 건데. 4번 체크.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하나 해드릴게. 밑줄 부동산 임대 소득 중에서 주택수 나와 있죠. 자, 1번 배우자 포인트죠. 배우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합산한다. 맞죠? 2번이 바로 지문이죠.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임대주택으로 계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해 가나요? 그 다음 3번 1세대 기준시가 3억 이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밑줄 주택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된다? 금액 기준이 없어요. 주택수는. 그렇기 때문에 요 3억 이하고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랬을 때는 보증금 계산할 때 필요한 거고, 요거 보세요. 요거 하나 많이 나오는 게 아니겠지만 3주택 이상 나와 있죠. 3주택 이상일 때 보증금 계산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게 있어요. 주택수에 제외되는 게 따라해봐.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소형주택이다 그러면 얼마 이하? 3억 이하. 그 다음 85제곱미터 이하는 소형주택이라고 그래요. 소형주택은 임대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니 보증금 계산할 때 제외가 된다는 것.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주택수하고는, 거기 나와 있는 건 주택수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것? 보증금 계산할 때 주택수예요. 이게 좀 지문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맞는 걸로 고치려고 그러면은 주택수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보증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불안해서 안 되겠다.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 계산한다고 그랬죠. 다만 3주택, 1주택, 2주택,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3주택 안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렇죠. 그럼 소형주택 개념은 기준시가가 얼마이야? 3억이야.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를 소형주택이라 합니다. 자, 그게 좀 지문이 좀 애매모호합니다만은 했고요. 4번 밑줄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되면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알아두셔요. 밑줄 공동소유주택. 자, 이따가 한번 더 할 겁니다. 양도에서 잘 봐요.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동 소유를 했으면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 각각의 주택. 오케이? 그렇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각각의 주택. 맞아요. 공동 소유면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만약에 이따가 요결 배웁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단독 명의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몇 주택으로 봐야 되죠? 2주택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요거 설명. 잠깐 동안에 양도랑 비교해 드릴게. 양도 소득을 계산할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봐요. 헷갈리지 말아요. 양도 소득 계산할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봐요. 그런데 임대 사업 소득으로 본다 그랬을 때는 이 중에서 지분이 큰 자의 1주택으로 본다는 것. 임대와 양도 요거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만만한 거 아니에요. 해보죠. 공동소유. 공동소유다 그러면 양도소득에서는 어떻게 된다? 각각의 주택. 그러나 임대소득에서는 그 중에 누구의 주택? 1주택으로 봐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 가장 큰 사람이 두 사람이면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읽어볼게요. 지문.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가 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한다. 공동소유 이따 양도에서 또 나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해보자. 공동소유. 뒤에 몇 개가 남았는데 10분간 쉬었다가 몇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끝내봅시다. 오늘 지금까지는 이해 가요? 10분간 쉽니다.